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대현입니다. 오늘은 그 매주 목요일날 하는 유튜브 라이브를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상담이 급하게 잡혀서 라이브를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개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개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법인세 신고하던 패턴으로 어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코칭을 받거나 그런 인지, 법인 사업자처럼 개인 사업자도 신고해야 된다라는 인지를 가지고 접근해서 오류들이 계속 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개인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라는 결산서를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오늘 영상에서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탈세나 분식회계를 주장하려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은 법인 사업자랑 다른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게 좀 5월 말일까지, 또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들은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항목들, 팁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보통 법인 사업자들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로 포인트가 되는 게 법인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나라는 대외 평가에 대한 고민. 뭐 유퇴를 한다거나 투자를 받는다거나 융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법인 사업자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좀 고민해서 그 평가가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모습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 담아야 되고요. 물론 당연히 법인세가 얼마나 나올 것에 대한 고민도 담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신고의 주체나 대상이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부담과 어떤 대외적으로 비치는 신용관리 혹은 재무적인 지표들, 요 두 가지가 법인세 신고 혹은 법인이 재무제표라는 결산서를 만들 때 고민하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개인 사업자도 똑같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개인 사업자는 법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도 사업자로서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때 보여줘야 되는 어떤 재무적인 지표와 신용 등급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개인 사업자로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소득세의 크기, 소득세 부담도 고민하셔야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종합소득세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예를 들면 집을 산다거나 전세를 구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번에 사업소득 신고하는, 종합소득 신고하는 내용에 기반해서 그것으로 내가 집을 산다거나 전세자금을 받을 때 은행에서도 상환 능력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냥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사업용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법인의 과세 표준이 얼마냐, 이익이 얼마냐,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런 평가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매출이 얼마냐, 신용등급이 얼마냐, 이런 것, 사업자의 영역들만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용 부동산으로 쓸 공장이나 상가를 산다, 창고를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소득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매출이나 기업의 신용등급, 뭐 정책 우선도 이런 것들의 평가를 받겠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고 가장이고 아빠잖아요. 우리 가게를 꾸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조금 더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만약에 집을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간다. 그걸 내가 사서 이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가계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이번에 신고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우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근거가 될 겁니다. 내가 이사를 가는데 전세로 갈 거고, 전세를 내가 100% 내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내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융자를 받아서 내가 전세 자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가 우리 전세 자금 대출을 평가하는 근거가 될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은 이렇게 사업용 자산, 사업용 부동산, 사업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결정되는 과표가
세금의 크기가 개인 사업자 대표, 자연인 나의 가정, 집, 네, 뭐 이런 것들과 연계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내가 만약에 주택을 산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전세를 구할 내 삶의 계획이 있다. 아이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뭐 학군을 감안해서 이사를 계획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받아야 된다. 구매자금 대출, 주택구매자금 대출,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된다. 혹은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만약에 내 삶의 계획, 사업 계획 이외에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도 소득세 신고하실 때 반드시 감안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냥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데 대출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업상에 발생하는 사업상 난 유동성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세금을 덜 내는 방향을 설정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가 이제 전세 만료가 된다거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너무 적은 소득을 신고해서 대출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이제 거주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평수로 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법인은 사업자라는 주체밖에 없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대표 개인의 주거와 삶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가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이 재작년 결정된 건강보험료 책정 소득으로 작년에도 그냥 임의로 건강보험료를 낸 거기 때문에 작년 소득세를 이번에 5월, 6월에 확정신고를 해서 만약에 소득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면 작년에 우리는 원래 내야 될 건강보험료보다 덜 냈기 때문에 작년에 덜 낸 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10월 달에 추가로 더 내라 이렇게 한 번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우리가 맞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법인 사업자랑 다르게 개인 사업자들은 이렇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법인의 대표로서 직장가입자인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이 우리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건강보험료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라는 개념 안에서는 사업에 대한 소득세, 세금의 크기, 그 다음에 사업체의 대외 평가, 그리고 대표 대표 혹은 뭐 가장, 아빠, 남편, 배우자로서 내가 꾸리고자 하는 우리 터전, 주택, 뭐 주거 환경,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등까지 다 감안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법인 사업자처럼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법인들처럼 재무지표를 맞추라는 식으로 조율을 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길 수 있다. 생각지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이 10월달에 나온다거나 너무 또 적게 이런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하시면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주거지를 이전할 때 주택을 사거나 전세로 이전할 때 관련된 대출들, 주택 관련된 대출이 주거 관련된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고초를 겪는 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소득의 크기를 결정하시는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소득세라는 게 사실은 매출이 생기면 반드시 그거에 비례해서 소득이 생기지는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매출은 똑같이 5억인데 누군가는 비용이 4억 8천이고 누군가는 비용이 4억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순이익이 2천만 원이고 누군가는 순이익이 1억이기 때문에 매출에 비례해서 당연히 순이익의 크기도 결정되는 게 보통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소득세 신고하는 프로세스를 잘 보시면
우리가 번 돈, 총 수입에서 연간 쓴 비용을 차감하고 이 종합소득 금액이 정해지면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거기서 이렇게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면 이렇게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우리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보통은 근로자들은 세금을 내고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들, 중소기업들한테 적용되는 다양한 세액공제 감면들을 적용해서 세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내가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주택을 확장한다거나 전세자금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좀 주거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 예를 들면 자녀들의 결혼이라든가 분가라든가 이런 유동성 확보가 내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도 좀 필요하다. 가계대출을 활용한 삶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사업으로서도 대외평가를 좀 잘 받고 싶고 내가 앞으로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차입금을 활용해서 우리 가게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외부에서 자금을 좀 차용해서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합소득 과표를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소득세 부담이 반드시 생길 거기 때문에 각종 공제 감면이라는 장치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라고 하면 이런 뭐 예를 들면 고용증대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뭐 벤처를 통한 창업 감면이라든가 이런 순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좀 많이 경감받을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한테 제공해주는 세액공제 감면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세액공제 감면을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혹은 우리 고소득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득공제, 특히나 뭐 굉장히 한도 크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이 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과표가 줄어들어서 세금을 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적으로 우리 가정생활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유동성을 좀 빌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고민하셔서 소득금액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대외적으로 내가 돈 빌릴 일이 크게 없을 것 같다. 나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좀 많이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비용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셔서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겠지만 대부분 다 주택을 사시거나 전세자금 받으실 때는 이렇게 DTI나 LTV라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가 되면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죠.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를 너무 적게 하면 또 집을 못 사는 경우들,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경우들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고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들도 사업자로서 외부에서 평가를 받는데요. 가끔 보면 이제 우리 세무사님들이 이 평가받아야 되는 기업의 상황들을 잘 알고, 특히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들도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 공사 수준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다 보니까 세무사님들이 부채 비율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부채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안 잡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 쓰고 있는 거 아는데 그냥 차라리 너 신용평가 잘 받게 내가 대출 안 잡아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세무사님들도 계시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즘에는 대출을 해주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산으로 이미 다 이 기업이 개인이나 법인에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쓰는 대출들에 대해서는 다 전산에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누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재무제표 상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부 조작 기업 혹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재무제표를 가진 기업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되면서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부채 비율이 조금 높다. 그런 기업들이 있다. 개인 사업자들이 이번에 결산을 한다라고 하시면 쓰고 있는 대출을 누락하는 거는 안 되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무제표의 구성이 자산과
자산의 총계는 부채 총계 더하기 자본 총계이다 보니 부채를 누락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많이 잡아주면 재무제표의 부채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재무제표의 작성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금세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예를 들면 법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출자금이 1억인데 이익영업이 1억인데 부채가 3억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총 자산이 2억 더하기 3억인 5억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부채를 2억 더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자본금은 2억인데 자본금 1억에 이익영금 1억인데 부채가 5억이 되니까 부채 비율이 이렇게 확 늘어나는 모양새가 됩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근데 대부분 이렇게 법인들처럼 자본금이라는 기준점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고 그 나머지를 그냥 자본 총계에다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고 하는 기업들 보면 대부분 자산이 많이 안 잡혀 있어서, 물론 이제 그게 세무적으로 의미 없는 자산들이니까 안 잡는 경우들도 많고요. 세무사 사무실하고 이제 우리 기업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자산들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아서 누락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과세랑 좀 무관한 자산 항목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서라도 다 재무제표에 잡아줌으로써 부채 비율을 자본 총계 대비 부채 총계, 이 부채 비율을 자산을 많이 잡는 것으로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네, 이런 방법도 실전에서는 많이들 세무사님들이 활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예기금, 적금, 현금성 자산 이런 부분들이 유독 많이 잡혀 있는 기업들 보면 실제로 그렇게 현금이 많다라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세무사님들이 유두리를 좀 부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채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채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고마운데 금융기관에서 평가받을 때 우리 기업들이 페널티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이 만약에 부채가 조금 많다, 부채 비율이 높은 걸로 지금 전년도 재무제표에 잡혀 있거나 지금 우리 가결산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부채를 누락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조금 더 찾아내고 잡아서, 자산을 많이 잡아서 자산 대비 부채가 작아지면 당연히 자본 총계가 늘어나겠죠. 공식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런 유두리를 좀 부려주시면, 네, 개인 사업자들의 재무지표 신용평가에 조금은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많은 이제 기업들이 주변에서 조력을 받아서 마치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인이 법인세 신고하는 것처럼 단순히 법인 사업자가 대출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혹은 법인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과 사업용 평가 이 두 가지만 놓고 법인세 신고하듯이 개인 사업자는 접근하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개인 사업자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세금과 평가도 중요하지만 대표이사, 자연인으로서 대표이사의 가정생활,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무 이슈, 뭐 주거지를 옮긴다거나 혹은 자녀들이 분가한다거나 혹은 뭐 병 치레를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계대출을 산출하는 근거가 이번 우리 소득세 신고하는 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그냥 소득세 신고에서 종료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료의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잡게 되는 기업들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말일까지 조금 더 고민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조금 더 우리 기업들의 사업계획과 대표이사의 삶의 어떤 효용을 좀 계산해서 고민 감안해서 개인사업자 결산을 하시는 지혜가 좀 발현됐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들도 재무지표 평가할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이익률도 보고 뭐 이자 보상 배수도 보지만 부채 비율과 유동성 비율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 법인사업자처럼 접근하시면 유동성 비율은 못 고칩니다. 부채 비율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들은 법인 사업자처럼 자본금이라는 기준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조금 꼼꼼하게 많이 잡는 방식으로 부채 비율이나 유동성 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셔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세무사님들이 많이 좀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개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조금 더 우리 사업자 입장이 감안돼서 마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세 신고 관련해서 혹은 개인 사업자들의 어떤 재무 전략들을 고민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댓글이나 메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고 같이 고민해서 방법들을 좀 찾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